뭐야? 캐나다 사람도 이렇게 추워. 영하 10도가 이렇게 매서울 리가 없는데. 도대체 서울 겨울이 뭐가 다른 거야? CNN 환경 전문 기자 에밀리 카터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캐나다 북부 유콘 출신, 영하 35도 촬영도 거뜬히 해내던 그녀가 서울 한강에서 완전히 당황한 거예요. 나는 추위의 전문가야라고 자신했던 그녀에게 서울 겨울이 던진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하권 추위에도 멈추지 않는 도시, 24시간 돌아가는 생활 인프라, 그리고 추위를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 이 나라는 겨울조차 시스템으로 다룬다는 깨달음까지. 북극권 취재 전문가가 한국에서 만난 진짜 겨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CNN 국제환경기후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캐나다 북부 유콘 준주 출신으로 혹한 지역 생태계가 제 전문 분야죠. 서울에 온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한강 겨울 생태계 취재. 도심 한복판에서 철새들이 어떻게 월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8도. 저는 코트를 가볍게 여미며 중얼거렸어요. 영하 8도? 이건 괜찮은 날씨야. 유콘에서는 영하 30도도 경험해봤거든요. 북극권 다큐 제작하면서 영하 35도에서도 촬영했고요. 그래서 서울 겨울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루 쉬고 다음날 새벽 6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어요. 한강 여의도 구간에서 겨울 철새 활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한강 수변생태도시 환경팀 연구관 이준혁 씨가 안내를 맡았어요. 40대 초반의 침착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영하 1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바람이 좀 세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영하 10도의 바람이라니. 유콘에서는 이런 날씨를 따뜻하다고 하거든요.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강 위로 얇은 얼음이 떠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수면 위로 겨울 철새들이 여유롭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새들이 댕기 흰죽지예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철새죠. 저는 카메라와 망원경을 준비했어요. 삼각대를 세우고 렌즈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강 위에서 바람이 몰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어요. 이상했어요. 유콘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턱 아래로 파고드는 바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피부가 쪼개지는 느낌. 손가락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체감 온도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삼각대의 금속 부분이 장갑을 뚫고 살에 붙는 것 같았습니다. 북극권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서울 겨울은 숫자보다 바람이 세요. 이준혁 씨가 담담히 말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 추위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카메라를 조작하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철새들이었어요.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유유히 떠 있었습니다. 물 위에서 편안하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 새들은 어떻게 견디죠? 저는 물어봤어요. 적응한 거죠.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이 정도 추위에서도 먹이와 안전한 공간이 있으니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여의도 금융지구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 빌딩들 사이로 바람이 더 강해지는 거군요. 저는 깨달았어요. 맞아요. 도시풍이라고 해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죠. 빌딩 숲 사이로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지나갔어요. 출근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모두들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추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커피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추위에 떨거나 서둘러 뛰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익숙한가 봐요. 저는 말했어요. 겨울이니까요.
이준혁 씨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매년 이런 날이 몇 달씩 계속되거든요. 그제야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캐나다 북부의 추위는 건조하고 고요했습니다. 공기가 맑고 바람이 약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추위는 공격적이었어요. 습도가 있고 바람이 칼 같았고 도시의 구조가 추위를 증폭시켰습니다. 같은 온도라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추위였어요. 이건 정말 다르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철새 촬영을 계속했지만 손가락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30분마다 실내로 들어가서 몸을 녹여야 했습니다. 유콘에서는 2시간도 거뜬히 버텼는데 말이에요. 실내에서 잠깐 쉬어가세요. 이준혁 씨가 제안했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겨울이 이렇게 매서운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외국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카페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유럽이나 북미에서 오신 분들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입술을 데일 정도로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뜨거운 걸 많이 마시나 봐요. 저는 말했어요. 몸을 빨리 녹이려면 뜨거운 게 좋아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계속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시민들, 조깅하는 사람들. 모두들 이 추위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몸을 녹이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여전히 바람은 칼 같았지만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 철새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바람 부는 강 위에서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환경이 오히려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았어요. 저 새들이 왜 서울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궁금해했어요. 먹이와 안전한 공간이 있으니까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도시가 발달했지만 자연 환경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매서운 추위에도 도시는 멈추지 않고 자연도 살아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또 정시에 지나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런 날씨에도 지하철이 정시에 다니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당연하죠.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도시가 멈출 순 없잖아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날씨면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날 취재를 마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어요. 도시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특별한 균형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도시가 겨울을 어떻게 다루는지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출근길을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IT 회사에 다니는 박소연 씨가 안내를 맡아주셨습니다. 음악 기온은 영하 12도. 어제보다 더 추워졌어요. 게다가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지하철이 제대로 다닐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박소연 씨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눈이 와도 지하철은 정시에 와요. 정말 그랬어요. 7시 22분에 도착한다던 지하철이 정확히 7시 22분에 들어왔습니다. 플랫폼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말했어요. 출근 시간이니까요. 박소연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일상이에요. 지하철 안은 따뜻했어요. 난방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 난방 시스템이 좋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겨울에는 필수죠. 박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밖이 춥기 때문에 실내는 더 따뜻하게 해놔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했어요. 환승 통로도 완전히 실내였습니다. 추위에 노출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환승할 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군요. 저는 놀랐어요. 서울 지하철은 대부분 그래요. 박소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겨울을 고려해서 설계된 거죠. 1호선 종로호가역에 도착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자 다시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박소연 씨가 가리켰어요.
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날리는데도 스케줄에 맞춰 운행되고 있었어요. 눈 오는 날에도 버스가 정시에 다니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당연하죠. 박소연 씨가 답했습니다. 서울 대중교통은 정확해요. 박소연 씨 회사 근처에 도착했어요. 을지로 일대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카페마다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추운 아침에도 사람들이 커피를 사러 줄을 서는군요. 저는 말했어요. 아침 커피는 필수예요. 박소연 씨가 웃었습니다. 특히 추운 날엔 더 중요하죠. 저희도 카페에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김이 서린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역시 아주 뜨거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뜨거운 음료를 자주 마시나 봐요. 저는 물어봤어요. 몸을 빨리 녹이는 방법이에요. 박소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추위에서 실내로 들어오면 일단 따뜻한 걸 마셔야 해요. 카페를 나와 박소연 씨와 헤어졌어요. 저는 혼자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상점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까지. 추위 때문에 문을 닫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겨울용 상품들이 더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핫팩, 보온 의류, 뜨거운 음료들. 추위를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길거리에서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영하 12도인데 사람들이 밖에서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네요. 저는 혼자 웃었어요. 어묵 한 그릇을 사서 먹어봤습니다. 국물이 정말 뜨거웠어요. 몸 전체가 금세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체온 회복법인가 봐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오후에는 홍대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대학가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거리는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카페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실내에서 공부하거나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피할 공간이 곳곳에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어요. 이 시간에도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저는 놀랐어요. 새벽 1시에 호텔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24시간 영업이라고 하더니 정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점원도 있고 손님들도 드문드문 오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장사를 하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배달 오토바이였어요. 새벽 1시에도 배달 라이더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2도인데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배달 앱을 켜봤어요. 새벽 1시인데도 주문할 수 있는 음식점이 수백 개나 됐습니다. 치킨, 라면, 떡볶이, 야식까지. 이런 시간에 배달이 가능한가요? 저는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서울은 24시간 도시예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캐나다 북부에서는 이런 시간에 도시가 완전히 멈춥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대중교통도 끊기고 배달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영하 12도, 눈 내리는 날씨에도. 지하철이 정시 운행. 버스도 정상 운행. 모든 상점이 정상 영업. 24시간 편의점과 배달 서비스. 따뜻한 실내 공간들. 이건 시스템이야.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추위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든 인프라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일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겨울을 이기는 방법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개인이 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겨울에 맞춰 작동하는 거였어요. 셋째 날 저녁. 하루 종일 한강에서 촬영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온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체감온도 영하 18도였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거대한 전기장판이 깔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장판은 없었어요. 호텔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한가요? 온돌이에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온돌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다음 날 한강 촬영을 마치고 은퇴 후 산책을 즐긴다는 정만식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66세, 매일 한강을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추운 날에도 산책을 하세요? 저는 물어봤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정만식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걸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체온을 회복하시나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할아버지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온돌 있잖아.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자마자 발바닥에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와, 정말 바닥이 따뜻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은 겨울을 바닥부터 이겨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바닥 전체가 일정한 온도로 따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돌아다녀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보일러에서 데운 물이 파이프를 통해 바닥을 데우는 거죠. 정말 과학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워서 열이 위로 올라오는 방식. 언제부터 이런 난방을 썼나요? 옛날부터 써왔어. 할아버지가 답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지혜야. 할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셨어요. 한번 누워봐. 정말 천국 같았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온몸이 금세 녹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이거 정말 좋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겨울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모이게 돼. 그래서인지 거실이 정말 넓었어요. 소파보다는 바닥 공간이 더 많았습니다. 바닥에서 생활하는 문화인 것 같았어요. 밖이 아무리 추워도 집에 들어오면 괜찮겠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집이 따뜻하니까. 할아버지 댁을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정만식 할아버지가 추천해주신 찜질방이었습니다. 찜질방이 뭐예요? 저는 물어봤어요. 가보면 알아. 할아버지가 신비롭게 웃으셨어요. 찜질방에 도착했는데 규모가 정말 컸어요. 24시간 영업이라고 하더니 밤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어요. 안내를 받아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메인 홀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 가족, 학생들까지 모두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저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곳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누워있으면 몸이 풀려요. 정말 바닥이 따뜻했어요. 온돌보다도 더 따뜻했습니다. 누워있으니까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저는 감탄했어요. 옆에 누워있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외국분이세요? 네, 캐나다에서 왔어요. 어머, 캐나다는 더 춥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더 춥긴 해요.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곳은 없어요. 우리는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온돌에 찜질방까지. 정말 그랬어요. 개인이 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영하 13도였는데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몸 전체가 따뜻해져 있었거든요. 이게 한국식 체온 회복 시스템인가 봐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온돌 바닥에 누웠어요. 따뜻한 바닥에 몸을 맡기니까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추위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예요. 정만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추위와 정면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었어요. 온돌 문화, 찜질방, 뜨거운 음식들. 모든 게 겨울을 견디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생태 적응 도시다. 저는 메모했어요. 추위라는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도시와 사람들.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넷째 날 아침.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날에도 취재를 하시겠어요? 호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저는 답했어요. 오히려 이런 날이 더 중요해요. 극한의 추위에서 철새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캐나다에서도 영하 20도 취재는 해봤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깨달았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바람이 강 위를 직선으로 몰아쳤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압축된 바람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에 닿는 순간 피부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춥네요. 이준혁 씨도 몸을 움츠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강 수면이었어요. 이렇게 추운데도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만 얇게 얼음이 있을 뿐 중앙 부분은 여전히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왜 강이 얼지 않죠? 저는 물어봤어요. 도시열섬 효과도 있고 물의 순환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정체된 물이 아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철새들이었어요. 한파주의보가 내린 이런 날에도 여전히 강 위에 떠 있었습니다. 댕기 흰죽지, 비오리, 청둥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 새들은 어떻게 견디는 거죠? 저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며 물어봤어요. 적응한 거예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여기서 먹이를 구할 수 있고 안전하니까요. 정말 신기했어요. 새들은 물 위에서 전혀 추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깃털을 부풀려서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나요? 서울이 더 나은 선택이에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도시 발달로 인해 겨울에도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니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삼각대 금속 부분을 만지자 살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잠깐 휴식해야겠어요. 저는 이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근처 카페로 피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면서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겨울이 정말 매서워요. 저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외국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카페 사장님이 말했어요. 특히 북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도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뜨거웠어요. 한 모금 마시자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어떻게 적응하나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사장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매년 이런 날이 몇 주씩 계속되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하철은 정시에 지나갔고 버스도 정상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20분 정도 몸을 녹이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여전히 바람은 칼 같았지만 촬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철새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날개를 정리하기도 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사람은 추워 죽겠는데 저 새들은 멀쩡하네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거죠.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서울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철새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됐어요. 어떻게요? 도시열로 인해 수온이 유지되고 먹이도 풍부하고 천적도 적거든요. 이준혁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인간의 도시 개발이 자연에게 해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외가리가 강변으로 날아왔어요. 이런 추운 날에도 사냥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얕은 물가에 서더니 물고기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외가리까지 활동하는군요. 저는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말했어요. 몇 분 후 외가리가 부리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챘습니다. 성공적인 사냥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생태계가 정말 건강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건 추위를 버티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개별 동물들이 각자 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가 겨울에 적응한 거였습니다. 도시의 열 흐르는 물, 풍부한 먹이, 안전한 서식지. 모든 조건이 겨울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서울을 선택한 새들이 현명하네요. 저는 말했어요. 그렇죠. 여기가 최고의 겨울나기 장소예요. 이준혁 씨가 동의했습니다. 2시간 정도 더 촬영하고 철수했어요. 체감온도 영하 20도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였거든요. 하지만 새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밤이 되어도 더 추워져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이 그들에게는 집이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한파주의보가 내린 서울 거리였지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새들도 도시도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적응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몸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몸을 녹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뭔가 따뜻한 걸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이준혁 씨에게 물어봤어요. 좋은 곳이 있어요. 이준혁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을지로 골목으로 들어가니 작은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된장찌개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준혁 씨가 한 음식점을 가리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뜨거운 공기와 함께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카운터에는 큰 냄비들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치찌개 2개 주세요. 이준혁 씨가 주문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자 뚝배기에 담긴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국물이 아직도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돼지고기가 푹 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정말 뜨거워요. 이준혁 씨가 경고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후후 불어본 다음 입에 넣었어요. 순간 입안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와, 이거 정말 뜨거워요. 저는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계속 먹고 싶어졌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거든요. 몇 숟가락 더 먹으니까 이마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게 체온 회복 기술이군요. 저는 깨달았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추울 때 뜨거운 국물을 먹어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다 먹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풀렸어요. 아까까지 얼어붙었던 몸이 거짓말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점을 나와 길을 걸어보니 또 다른 풍경이 보였어요. 길거리 곳곳에 포장마차들이 있었는데 모두 뜨거운 음식을 파는 곳들이었습니다. 저기는 뭘 파는 거예요? 저는 한 포장마차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어묵이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겨울에 인기 많은 길거리 음식이에요. 포장마차에 가까이 가보니 큰 냄비에서 어묵이 끓고 있었어요.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그릇씩 먹어보시죠. 이준혁 씨가 제안했어요. 어묵 한 그릇을 받아들고 국물을 마셔봤어요. 정말 뜨거웠지만 속이 확 풀리는 맛이었습니다. 단순한 맛이었지만 추운 몸을 녹이는 데는 최고였어요. 이런 걸 길거리에서 파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겨울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다른 포장마차에서는 호떡을 구워 팔고 있었어요. 둥근 반죽을 철판에서 눌러 구우니까 김이 모락모락 날았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저것도 겨울 음식인가요?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에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호떡 하나를 사서 먹어봤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뜨거운 설탕이 들어있었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뜨거운 당분이 혀를 감쌌어요. 이것도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말했어요. 길을 더 걸어보니 군고구마를 파는 트럭도 있었어요. 큰 드럼통에서 고구마를 구워 파는 거였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겨울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군요. 저는 놀랐어요. 추위를 이기는 음식들이에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도 있었어요. 물고기 모양의 틀에 반죽을 부어 구우니까 귀여운 붕어 모양이 나왔습니다.
속에는 팥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먹어봐야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뜨거운 팥이 나왔어요.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었어요. 한국의 겨울 음식은 모두 뜨겁네요. 저는 관찰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추위를 몸 안에서부터 이기는 거죠.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외부의 추위에 맞서는 게 아니라 내부 체온을 높여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음료도 마셔봤어요. 여기서도 모든 음료가 뜨거웠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심지어 과일차까지. 겨울에는 차가운 음료를 안 마시나요? 저는 물어봤어요. 거의 안 마셔요. 카페 직원이 답했습니다. 몸을 차갑게 만들 이유가 없죠.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를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녁 식사로는 설렁탕집에 갔어요. 뜨거운 사골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국물이 하얗고 진했어요. 이것도 겨울 음식인가요? 1년 내내 먹지만 겨울에 특히 인기가 많아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설렁탕을 먹으니까 몸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진한 국물이 속을 채우니까 든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버티는 비법이요. 뜨거운 음식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김치찌개, 어묵국물, 호떡, 군고구마, 붕어빵, 설렁탕. 모든 음식이 추위와 싸우는 무기였습니다. 이건 체온 회복 시스템이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음식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정신적으로도 위안을 받는 거였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추위를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여기서도 겨울 특화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 핫팩, 인스턴트 국물들. 편의점에서도 따뜻한 음식을 파는군요. 저는 놀랐어요. 24시간 언제든 몸을 녹일 수 있어요. 점원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집까지, 포장마차에서 편의점까지. 어디서든 따뜻한 음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음식 문화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5째 날 밤. 한강의 야간 생태를 촬영하기 위해 밤 12시에 다시 나왔어요. 기온은 영하 11도였습니다. 이 시간에 촬영해도 안전할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강공원은 밤에도 안전해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조명도 잘 되어 있고 순찰도 돌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해보니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커플, 벤치에서 휴식하는 시민들. 모두들 자연스럽게 야간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나와 있네요. 저는 놀라며 말했어요. 서울은 밤에도 안전하니까요. 이준혁 씨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밤 12시에 공원에서 혼자 조깅한다니. 특히 여성들도 혼자 나와 있는 게 놀라웠습니다. 치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CCTV도 곳곳에 있고 비상벨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요. 이준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좋죠. 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 촬영을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사되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금융지구의 고층 빌딩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철새들도 밤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수면 위로 몇 마리씩 떠다니면서 야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야간 조명이 새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나요? 저는 물어봤어요. 조명 각도와 밝기를 조절했어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새들의 생태를 고려한 설계죠.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인간의 편의와 동물의 서식지를 동시에 고려한 거였죠. 촬영을 하면서 주변을 관찰해봤어요. 벤치에서 책을 읽는 대학생이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강변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직장인도 있었고 커피를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는 연인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도시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분도 혼자 산책하시네요. 한강공원은 밤에도 안전해요. 이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산책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신기한 문화였어요. 추운 겨울밤에 가족끼리 산책을 나오다니. 새벽 1시쯤 되니까 지하철 막차를 탄 사람들이 집으로 향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대중교통이 있나요? 막차가 새벽 1시쯤이에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야버스가 있고요. 24시간 돌아가는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거였죠. 촬영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어요. 새벽 1시 30분이었는데도 역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직장인들, 술자리를 마친 회식팀들. 지하철 안도 따뜻했어요. 난방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밖의 추위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하철이 따뜻하게 난방되네요. 당연하죠. 승객들 편의를 위해서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편의점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24시간 영업이라고 해서 정말 밤새도록 문을 열어두는 거였습니다. 편의점에 들러볼까요? 저는 제안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니 점원이 있었고 손님들도 드문드문 오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도 일상적인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장사가 되나요? 저는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네, 야근하는 분들이나 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주 와요. 점원이 답했습니다.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간식을 사서 호텔로 돌아갔어요. 새벽 2시 30분이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택시도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도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도시가 전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24시간 도시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영하 11도 새벽 2시에도. 한강공원이 안전하게 개방.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야간 활동. 대중교통 운행. 편의점과 배달 서비스 이용 가능. 치안 시스템 완벽 작동. 이건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야. 저는 생각했어요. 추위나 시간에 관계없이 도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그 시스템을 신뢰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고요. 겨울밤에도 안전한 도시. 저는 메모했어요.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언제든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피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 오전. CNN 본사의 데이비드 밀러 편집총괄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일주일간의 취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걸 발견했나? 데이비드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서울의 겨울 적응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어요. 캐나다가 더 춥잖아. 뭐가 특별해? 데이비드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일주일 동안 몸소 체험한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데이비드가 따져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들과 데이터들이었어요. 캐나다 북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약해요.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습도가 있고 도시풍이 강합니다. 같은 영하 10도라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져요. 화면에 한강 위에 칼바람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삼각대를 잡고 버티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이 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설명했어요. 시스템이 추위를 처리해요. 한강 생태계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파주의보에도 철새들이 평화롭게 서식하는 모습. 도시 발달이 오히려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강조했어요. 도시열로 수온이 유지되고 먹이도 풍부하고 안전하기까지 해요. 다음으로는 교통 시스템 영상이었어요. 눈 오는 날에도 정시 운행되는 지하철과 버스. 캐나다에서는 이런 날씨면 교통마비가 일상이잖아요.
저는 비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정상 작동해요. 그건 인정해.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24시간 편의점과 배달 서비스 영상도 보여줬어요. 새벽 1시에도 라면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건 개인의 생존력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 시스템이에요. 저는 핵심을 짚었어요. 온돌과 찜질방 영상도 나왔어요. 바닥 난방과 공동체 체온 회복 공간. 추위를 개인이 버티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주는 거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겨울 음식 문화 영상이었어요. 김치찌개, 어묵 국물, 호떡, 길거리 포장마차들. 체온 회복이 음식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추위를 이기는 전략이죠. 흥미롭네. 데이비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요. 저는 결론으로 이어갔어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간 한강공원 영상을 보여줬어요. 밤 12시에도 안전하게 산책하는 시민들. 영하 11도 밤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녀요. 저는 강조했어요. 이런 신뢰할 만한 안전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추위를 개인이 감내하는 거고 한국은 추위를 시스템이 관리한다는 거네. 정확해요. 저는 흥분했어요.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생존 vs 시스템의 대응. 데이비드가 정리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비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접근이네. 도시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거잖아. 네. 그래서 제목도 추위를 견디는 도시가 아니라 추위를 이기는 시스템으로 잡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좋아. 이거 메인 기사로 가자. 데이비드가 결정했어요. 겨울 도시 생존 시스템, 흥미로운 관점이야. 화상회의를 마치고 저는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상사를 완전히 설득시켰거든요. 정말 이 도시는 특별해. 저는 창밖에 서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개인이 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겨울에 맞춰 진화한 거였어요. 교통, 주거, 음식, 안전, 심지어 생태계까지. 모든 시스템이 겨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적응의 완성형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마지막 촬영. 한강공원 여의도 구역에서 해질녘 장면을 담기로 했어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시간에도 도시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9도의 추위에도 모든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이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추위 때문에 일상이 바뀔 순 없으니까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강 위로는 여전히 철새들이 떠 있었어요. 댕기 흰죽지, 비오리, 청둥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봤던 그 새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 새들도 이제 친숙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자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여의도 금융지구의 고층 빌딩들이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63빌딩, IFC몰, 파크원 타워가 순서대로 조명을 밝혔어요. 지하철이 또 정시에 지나갔어요. 칼바람이 불어도 1분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도 태연하게 탑승하고 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저는 감탄했어요. 강변 산책로로는 시민들이 계속 지나다녔어요. 조깅하는 직장인, 산책하는 가족,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달 오토바이가 한강대교를 건너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의 저녁 식사를 배달하러 가는 거겠죠. 영하 9도에도 24시간 배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 라이더도 대단하네요. 저는 말했어요. 일상이에요. 이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사람들은 치킨이나 라면을 시켜 먹어야 하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일상이었던 거예요. 밤 8시가 되자 도시의 야경이 완전히 완성됐어요. 한강 위로 불빛들이 길게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준비했어요. 서울은 겨울을 견디는 도시가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겨울을 활용하는 도시입니다. 철새들이 평화롭게 떠있는 한강을 배경으로 계속했어요. 추위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환경입니다. 이 도시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하철이 또 지나갔어요. 정확한 시간에 따뜻한 차량으로. 개인이 추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시스템이 추위를 관리하고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길거리에서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교통도 주거도 심지어 생태계도. 저는 계속했어요. 모든 것이 겨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돌로 따뜻한 아파트들의 불빛이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적응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었어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추위와 함께 번영하는 도시. 카메라를 한강 야경으로 천천히 돌렸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고 철새들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한강의 겨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했어요. 일주일간의 취재가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이준혁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도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 도시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준혁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도시는 살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캐나다로 돌아가지만 이 도시의 모습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정말 특별한 도시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고 체계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사회의 지혜. 그게 바로 이 도시의 힘이었어요. 호텔방의 온돌 바닥에 마지막으로 누워봤어요. 따뜻한 바닥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겠죠. 한국의 겨울, 정말 대단했어. 저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 겨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